시민의 발이라고도 불리우는 지하철, 이번 주에도 1000만 명 이상이 이용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지하철 역사 알고 계신가요? 한반도 최초의 철도죠. 서울과 인천을 오가던 경인선과 연결짓도록 1972년 4월 12일 착공해서 74년 8월 15일 광복절에 개통한 서울 1호선 서울역 청량리 구간이 바로 한국에서 최초로 개통된 지하철입니다. 당시 명칭은 종로선이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지하철 노선들은 증설과 확장을 거듭했고 열차 객실 내부도 지속적으로 개선됐는데요. 특히 지난 지하철 역사를 볼 때 80년대 지하철에서 볼 수 있던 천정의 수많은 선풍기들이 눈에 띕니다. 요즘은 객실 칸칸이 에어컨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에어컨이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체감더위가 요즘의 한여름처럼 무더울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죠. 또 같은 시대 80년대 뉴욕의 지하철은 각종 중범죄들이 속출하는 범죄 소굴로 작용해서 목숨을 걸고 타야 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대 변화에 따라 지하철 속 모습도 국내외를 불문하고 빠르게 바뀌어 왔는데요. 요즘 한국의 지하철은 더욱 똑똑해져서 디스플레이로 객실별 혼잡도를 알려주거나 다음 정차역의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출구 계단 위치까지 파악해 알려주기 시작했죠. 세계 최대 영어권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국 지하철의 이색적인 사진 하나가 올라와 큰 파급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의선 열차에 설치된 지하철 내 미니 도서관 사진이었는데요. 승강장 역사 내부의 도서관이나 반납기들은 본 적이 있지만 열차 안 도서관은 생소하시죠? 이 미니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 독서바람 열차는 파주시와 4개의 민단단체가 협력하여 디자인했다고 하는데요. 문산에서 용문까지 가는데 2시간이 소요되는 수도권 최장 노선인 경의중앙선 탑승객이 스마트폰보다는 독서하길 희망한다는 취지로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설치된 지 벌써 3년이 넘었고 현상 유지되고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이 사진 한 장을 보고 대체로 놀랍다며 가지각색 논란 이유를 설명해주거나 한국에서 겪은 담화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반응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놀랍다. 뉴욕이었으면 하루도 채 안 갔을 거야.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예술적이야. 바닥 역시 뉴욕 대부분의 아파트 바닥재보다 좋아 보인다. 라미네이트 PVC일 거야.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도 나무 바닥은 잘 안 써. 비용, 내구성, 유연성, 무게 때문에 열차에 나무를 쓸 리 없어. 지하철에서 올라와 한국의 수많은 거리를 걸어봐. 수많은 상점에서도 물건들을 방치하고 있어. 이 정도의 사회적 신뢰와 존중이 유지된다는 걸 느끼고 뉴욕에서 자란 나에겐 큰 충격을 주는 모습들이었지. 파리 지하철에도 도입해야 해. 파리 지하철은 냄새부터 없애길 바래. 3시간도 안 돼서 책상까지 없어질 거야. 맞아. 무임승차한 집시들은 그 어떤 것도 남겨놓지 않을 거야. 파리에서는 1시간도 지속되지 못할 거야. 거기서 1시간이라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10분이라고 생각해. 넌 정말 낙천적인 것 같아. 나는 5분에 걸게. 내가 한국에 살았을 땐 우리 집 근처에 카트에 양말을 수북히 넣고 판매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밤에 단순한 방수포만 씌우고 보행자용 고가도로 밑에 주차해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어. 나도 영화 제작진 한 명이 그들의 장비를 길거리에 놓고 다음날까지 대기하는 걸 보았어. 장소에 따라 다를 거야. 한국에서도 절도 범죄는 드물지만 종종 볼 수 있어. 디트로이트였다면 책 외관은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막상 책을 펼쳐보면 페이지들이 다 찢어져 있을 거야. 맞아. 열차도 외관은 멀쩡하고 내부는 망가져 있을 거야. 페이지 사이사이에 헤로인 봉투도 있겠지. 유타주였다면 몰몬교 책들로 대체됐을 거야. 샌프란시스코였다면 모두 아이패드였을 테고 한 장 넘길 때마다 15달러씩 내라고 했을 거야. 한국은 초월한 나라야. 우리가 제3세계를 볼 때 그들은 우리를 볼 거야. 나는 실제로 제3세계에서 왔어. 우리가 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얼마나 초월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실제로 한국의 카페에서 2시간 정도 자리를 비웠을 때 자리에 놓인 내 노트북이 사라질 것인가에 대한 실험 영상이 있는데 그 누구도 가져가지 않았어. 하지만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들이 많아서 자리 싸움도 많아. 그래서 자리는 뺏어도 거기에 놓인 몰품들을 뺏진 않을 거야. 나는 저 지하철 열차의 청결함에 더 충격받았어. 뉴욕이었다면 공공시설에 저런 것들이 벽면에 완벽히 밀착되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어떤 것도 지속될 수 없었을 거야. 글쎄, 나사를 풀어서라도 가져갈 사람들이 수두룩해. 실제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은 앙증맞은 수준이야. 범죄가 일어나지도 않아. 내가 한국에서 거주했던 게 벌써 10년 전인데 길거리에 피크닉 매트를 깔아놓고 빨간 고추를 전시해놔도 그 누구도 단 한 개도 훔쳐가지 않는 건 흔히 볼 수 있었어. 캐나다에도 비슷한 건 있어. 무인 채소 시장에 들러 신선한 농산물을 몇 가지 짚고 돈은 카운터에 놓아두는 거지. 미국이었으면 불가능해. 캐나다라서 가능한 거고 캐나다에서도 일부 도시만 가능하지. 한 나라의 사회적 신뢰가 쌓였을 때 이룰 수 있는 것들이야. 한국 지하철에선 전화도 아주 순조롭게 할 수 있어.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바에서 자리를 비울 때 지갑으로 자리를 지켜. 놀랍지? 이거 믿어야 해? 잠깐만. 댓글들을 읽어보니 믿어지고 있어. 지갑보단 노트북과 전화기가 더 많이 남겨지는 것 같아. 종종 의자 등받이에 걸쳐진 가방과 자켓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든 책꽂이는 5분 안에 말끔히 치워질 거야. 두바이에선 정부가 벽에 QR코드를 붙여놨는데 이걸 이용해서 무료로 이북 한 권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 꽤 유용하지. 아마 내가 사는 도시에 생겼다면 이봐! 드디어 내가 원하던 거실 선반이 생겼어! 하면 가져갈 거야. 문화적 차이와 윤리교육이 서로 다른 거야. 개인주의 사회와 공동체, 가족지향 사회의 차이야. 이건 그런 접근과는 달라. 개인의 책임이 어느 정도 따르냐는 차이지. 나는 지극히 개인주의여도 도서관의 선반을 훼손하진 않을 거야. 개인주의보다 이기주의가 더 나은 단어 선택이었을지도 몰라. 정부가 인프라에 돈을 쓸 때 가장 멋진 모습이야. 한국만 해당해. 난 항상 동아시아 국가들이 살기 좋다고 생각해왔는데 이 사진을 보니 역시 맞았다고 생각되고 있어. 한국은 그 중에서도 최고인 것 같아. 한국인들은 수천 가지 이상의 점에서 서양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 런던이었다면 그래도 3일은 갔을 수도 있어. 다만 책들 반은 사라져 있을 거야.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야.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 덕분에 한국은 운이 현재 엄청 좋다는 이유, 일본 반응, 한국은 천운의 나라, 그리고 유니클로 또 폐점, 데상트는 심지어 배당 중지라는 이 두 가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일본 크루즈선이라는 이슈가 아주 핫한데요. 일본 요코하마항 앞바다의 격리 상태로 정박 중인 이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크루즈선에 과거였다면 한국인들이 엄청 많을 뻔했는데요.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일본 불매운동 때문에 이 크루즈선이 부산에 정박하지 않고 지나갔다는 이야기가 들려 한국은 현재 정말 운이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크루즈선 여행은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인생에서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여행일 텐데요. 특히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 여행은 가성비가 우리나라에서 매우 좋은 것으로 과거부터 유명했고, 작년 일본 불매운동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꽤나 많은 한국인들이 이 크루즈 여행을 이용했었기 때문에 부산을 종종 들렸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 불매운동으로 국내 수요가 급감하면서 부산을 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불매도 불매겠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크루즈 여행에 대한 환상이 싹 사라졌는데요. 실제 크루즈선 내에는 객실, 식당, 수영장, 사우나, 운동시설, 공연시설 등이 갖춰져 있는데 승객들은 이런 곳에서 배 안에서 먹고 자고 놀다가 이 중간 기착지마다 내려 관광을 하는 방식인데 부산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곳이 끔찍하죠. 이러다 보니까 크루즈선은 또 내부가 굉장히 좁습니다. 승객 동선을 고려하면 확진자가 돌아다니지 않은 곳이 없을 것이고, 또 폐쇄된 공간이다 보니 손님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은 다 돌아다니기 때문에 대규모 감염 위험이 큰데요.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 이 일본의 크루즈선 이력을 정리해 보자면, 지난달 20일 요코하마를 출항한 이 유람선에 탑승했던 홍콩 거주 80세 남성이 지난 1일 신종 코로나 감염자로 확인되자 지난 3일 요코하마항 쪽으로 돌아온 이 배를 해상에 정박시킨 채 검역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5일을 기점으로 1차로 10명의 양성 반응이 확인된 데 이어 6일 또 10명, 7일에는 심지어 41명, 8일 3명, 9일 6명 등 전날까지 모두 70명이 감염자로 잇따라 판명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일본 아베 총리도 현재 일본 내부에서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는데, 그런데 또 오늘이죠. 이 교도통신과 NHK는 10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유람선 승선자 가운데 60여 명이 신종 코로나 검사에서 새롭게 양성 반응을 보여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난 5일 10명의 집단 감염이 처음 확인된 이후 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의 감염자 수는 모두 130여 명으로 늘어난 것인데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감염자 수로만 딱 봤을 때에는 사정이
조금 나은 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60여 명의 추가 확진자들을 포함한 일본 내 전체 감염자 수는 이미 150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수검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크루즈선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검사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금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키트가 부족해서 난리인데요. 키트가 부족하다 보니 실제 쓰여야 할 곳에 못 쓰일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일본 당국은 현재 이 크루즈선에 있는 약 3,600명 중 발열 또는 인후염이라든지 이런 증상을 호소하면 검체를 채취해서 순차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어서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규 감염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계속 가둬둘 수는 없는 상황이기에 일본 정부는 최초 감염자인 홍콩인을 통해 전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10명의 환자가 확인된 지난 5일을 기점으로 2주 후가 되는 오는 19일쯤 증상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상 격리 조치를 해제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금 중국 다음으로 많이 걸린 나라가 일본인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러다 보니 세계보건기구 WHO조차도 9일 신종 코로나 1일 보고서에서 이 일본 크루즈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의 격리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현재 상황이 적어도 크루즈선 내에서는 감염자가 속출하는 상황이어서 일본 정부가 크루즈선의 해상 격리를 언제 풀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자, 일각에선 밀폐 환경을 조성하는 이 선상 격리가 선내 사람에게는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점을 들어 증상 발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승선자를 배에서 내리게 검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점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격리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확진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전원검사 방안이 힘든 것도 있겠죠. 하루 검사 건수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증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러다 보니 선 내에선 다양한 감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정부가 잘못된 초도 대처로 인한 국민들의 증오와 현재 크루즈선에 있는 일본 사람들의 원망을 쉽게 떨쳐버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으로 직격탄을 맞은 이 유니클로가 이달 중 매장 2곳의 문을 닫기로 결국 결정했습니다. 유니클로에 의하면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해 매장 폐점을 결정했다고 해명 아닌 해명을 했지만 아니죠. 당연히 불매운동 여파로 일부 매장을 정리하는 것이죠. 자, 폐점하는 두 곳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엔터식스 상봉점과 경기도 부천시 현대백화점 부천 중동점의 유니클로 매장이 이달 중 폐점합니다. 두 지역 모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의 방문이 잦은 곳이었지만 불매운동 확산 이후 눈에 띄게 발길이 줄었는데요. 우선 지난 2013년 문을 연 이 엔터식스 상봉점은 오는 18일을 끝으로 영업을 종료하고 이 유니클로가 나간 자리에는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 입점이 유력합니다. 나이키가 아무 자리나 들어오는 브랜드가 우선 아닙니다. 당연히 소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 이를 반대로 해석해보면 유니클로는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못 올리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현대백화점 부천 중동점도 오는 29일을 마지막으로 폐점하는데요. 앞서 유니클로는 지난해 불매운동 직후에도 롯데마트 구리점, 이마트 월계점, AK플라자 구로점, 그리고 종로 3가정 등 4곳을 폐점했고 이후 롯데몰 수지점, 엔터식스 안양 역사점, 그리고 스타필드시티 부천점 등 3곳을 추가 개점한 역사가 있습니다. 유니클로가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하려고 하지만 이딴 폐점의 원인은 불매운동이죠. 국내에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이 FRL 코리아는 2019년 회계연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15% 줄은 1994억 원을 기록하는데 이 기록도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예요. 그 이후 불매운동의 여파를 고려해보면 지난해 하반기 실적은 더 악화됐을 거란 말이죠. 물론 주춤하긴 했습니다. 온라인 구매 때문인데요. 불매운동 직후 매출에 타격을 입었지만 이후 온라인 매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어찌 되었건
어찌되었건 이 폐점을 한다는 것은 자릿세가 부담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들의 발길이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는, 장사가 안 되는 오프라인 채널 매장 위주로 매장을 철수한다는 이야기죠. 실제 일본 불매운동 여파로 사업 정리 및 축소 수순에 돌입한 일본 브랜드가 적지 않습니다. 우선 일본의 인기 초콜릿 브랜드죠. 이 로이스 초콜릿은 다음 달을 끝으로 한국 사업을 접습니다. 일본의 햄버거 브랜드 모스버거 역시 또한 줄폐점이죠. 자, 배당도 중단하는 회사가 있어요. 데상트죠. 데상트 한국 사업 실적이 급감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수백억 원씩 감소했는데요. 일본 데상트 본사는 전체 매출 중 절반에 육박하는 이 한국 사업 부진은 물론 해외 자회사 철수 등이 겹치자 연간 실적이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수년간 진행해오던 배당도 중단해버린 것이죠. 자, 지난해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이 불매운동 열기가 새해 들어서도 전혀 식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오는 7월 열리는 이 도쿄올림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한국인의 불매운동 열기가 식지 않는 것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는커녕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데다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 등이 겹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얼른 깨닫길 바라면서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